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응용학과 성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심포지엄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학문적인 열정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 한 세 가지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APM을 이용한 이미지 애널리시스에 관한 내용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릴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라는 그 분야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오나노 파티클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에 관련된 페이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이 마이크로 채널에서의 어떤 바이오케미컬 리액션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마이크로 플루이딕 테크놀로지가 나오게 된 이유에는 지난 한 10년간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됐고, 그런 빠른 발전 속도와 더불어서 새로운 분석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것이 이 바이오칩입니다. 바이오칩을 우리가 구분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마이크로 어레이 타입하고 그리고 마이크로 플루이딕 타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어레이 타입은 DNA 칩이나 단백질 칩이라든지 아니면 셀 칩과 같이 어떤 특정한 위치에다가 굉장히 많은 프로 DNA라든지 마커 프로틴 같은 것들은 이제 배열을 고정해가지고서 어떤 샘플 중에 있는 다수의 타겟 물질들을 이제 분석하는 기술이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신 박형규 박사님이 워낙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 타입의 바이오칩이 있는데, 이거는 레버노 칩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타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 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래스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미세한 채널을 퍼가지고서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샘플의 전처리 과정에서 그리고 반응 그리고 분석이 되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이 작은 칩상 안에다가 이렇게 고밀도로 직접화시켜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마이크로 플루이딕 칩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하이스쿨, 그리고 분석 시간이 짧다는 거, 그리고 시약이라든지 아니면 웨이스트의 양이 적다는 거, 그리고 휴대가 가능하고, 그리고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에서의 유체들의 섞임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채널 안에서 어떤 두 반응물이 서로 잘 섞여야지만 이 반응도 빨리 되고, 그리고 그 감도가 좋게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이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에서는 대부분 이 라미나 프로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체의 흐름을 크게 우리가 레놀드 넘버를 가지고서 2000 이하가 되면 라미나 프로가 되고, 2000 이상이 되면 이제 터널트 프로라고 그러는데, 이 레놀드 넘버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있는 이 채널의 다이아미터, 이 L이라는 부분이 수십 마이크로에서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의 레놀드 넘버는 100 이상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채널 안에서 서로의 라미나 프로를 형성하게 되고, 결국에는 반응은 이 인터페이스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몇 리서치 그룹에서 이제 어떤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채널에다가 홈을 파가지고서 이런 소용돌이 현상을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체 흐름을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유체 섞임 현상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했던 방법은 이런 채널에다가 어떤 변형을 줘서 유체의 어떤 섞임 현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이크로 비드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비드를 채널에다가 해킹을 하게 되면 유체가 흘러가면서 마이크로 비드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게 되고, 그러면서 플로우의 방향이 굉장히 랜덤하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유체가 잘 섞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마이크로 비드라고 하면 우리가 항공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 표면에다가 어떤 생체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피타리스트 같은 것들은 고정화 해가지고서의 어떤 하는 어떤 단체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이 유체 섞임 현상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또 촉매의 청매를 고정하는 어떤 단체로서의 두 가지 기능을 구현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채널에다가 이 마이크로 비드를 패킹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특별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사실 알아보면 굉장히 간단한 구조인데,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 비드의 또 사이즈가 있고, 그리고 채널의 또 사이즈가 있는데, 이 마이크로 비드의 사이즈보다도 채널의 사이즈가 작다면 결국 안에다가 패킹이 안 될 것이고, 또 이게 채널의 그런 뎁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다면 그냥 마이크로 비드 같은 경우에 패킹하면서 다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런 위어 또는 댐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 부분의 어떤 단면들을 보시게 되면 채널의 다른 부분이 한 25에서 30 마이크로인 반면에 여기서의 뎁스가 한 7에서 1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이 마이크로 비드는 한 15.5 마이크로미터의 지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드를 이쪽 방향에서 패킹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위어라는 구조 이전에 이와 같이 차곡차곡 패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끝부분에는 좀 비싼 모양의 어떤 한 10개의 가지 채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제 붙이게 되는데, 이것을 붙이게 됐던 이유가 여기서 서로 섞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게 되고, 어떤 믹싱의 이피시언시 같은 것들을 계산하게 될 때 여기서의 어떤 라인 스캔을 하게 되면 좀 더 분석이 정확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부분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사용한 이 마이크로 플루이드 칩은 뭐 가장 간단한 기술인데요. PDMS라는 또 고분자를 사용해가지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글래스라든지 실리콘 기판 위에다가 이제 포토레이스 폴리머를 스틱 코팅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채널 모양을 가진 포토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365나노미터의 UV를 씌워주게 됩니다. 씌워주게 되면 이 UV가 다음 파지티브 포토레이스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UV가 받은 부분에 광분해 반응이 일어나가지고서 이 디벨로핑을 하게 되면 채널 모양만 남고 나머지 다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마스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PDMS의 폴리머를 이제 붓고 나서 몰딩을 하게 됩니다. 한 65도씨에서 한 2시간 정도 큐어링을 하게 되면 이 말랑말랑 고무로 이렇게 붓게 되는데, 이 고무같이 붓은 부분을 이렇게 떼어냅니다. 떼어내고 나서 샘플을 주입할, 그리고 나올 부분에 또 홀을 가고, 그리고 이쪽 부분이 밑바닥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글래스하고 PDMS 양쪽 면에다가 옥시전 플라즈마 처리를 해가지고 서로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두 단계에서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위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이 과정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마스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3타입의 포토 마스크를 놓고서 UV를 다시 한번 찍어줍니다. 다시 한번 찍어주고 나서 부분적으로 디벨로핑을 시킵니다. 이때는 애칭용이 디벨로핑 솔루션의 농도라든지 어떤 디벨로핑의 타임을 조절하고 인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중간에 된 어느 정도에서 이 애칭을 디벨로핑 멈춰줍니다. 그러면은 이 포토레이스 폴리머 층이 다른 부분은 한 25에서 30 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한 7에서 12 정도 되게끔 만들어주고,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고 난 다음 PDMS를 붙게 되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같은 그런 위어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PDMS를 가지고 마이크로 플루이드 칩을 만든 다음에 실제로 첫 번째 목적이 마이크로 비드의 어떤 유체의 섞임 현상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칩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크로 비드가 없고 여기 마이크로 비드가 패킹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50 마이크론 정도의 플로레센트 솔루션을 넣고 아래 부분은 그냥 버퍼링으로 흘려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분에서의 형광 사진, 형광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뭐 예상했던 바와 같이 어떤 라미나 플로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위어 구조를 지나면서도 유체 흐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라미나 플로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비싼 모양의 채널에서는 이 라인 스캔을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굉장히 헤테로지니스한 어떤 형광 프로파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이크로 비드를 패킹을 하게 되면은 여기 마이크로 비드가 패킹되어져 있는 이 입구 부분하고 출구 부분에서 형광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요. 입구 부분에서는 두 플로가 라미나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이 비드층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게 믹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음과 같이 어떤 플로레스 형광 인텐시티가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다시 채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Y자 타입에다가 가지 채널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서 이제 프로 3개를 가지고서 시도를 해봤었는데, 마찬가지로 비드가 없을 경우에는 서로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이 구조의 위협 구조에다가 비드를 패킹하고 하게 되면은 이 마이크로 비드에서 유체 섞임 현상이 유발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고무진한 이런 프로파일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결과로서 이제 마이크로 비드를 패킹하고 인해 가지고 유체를 굉장히 잘 섞이게끔 유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이 고정한 다음체로서의 어떤 기능을 보기 위해 가지고서 조금 전에 사용했었던 마이크로 비드에다가 효소를 두 가지로 고정화시켰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효소로서 이제 글루코즈 옥시데이즈랑 콜옥시데이즈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했었는데, 이 글루코즈가 기초로서 들어가게 되면 이 효소에 의해서 이제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고, 이 과산화수소는 이 암플렉스 레드라는 물질과 함께 이 콜옥시데이즈에서 레소르핀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암플렉스 레드는 형광이 전혀 없는데 여기서 얘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이 레소르핀은 굉장히 강한 형광 시그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소르핀의 형광 인텐시티를 가지고서 반응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개의 채널 부분에 그리고 미어 구조가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 부분은 글루코즈 옥시데이즈를 고정한 마이크로비드를 이제 패킹을 하였었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로시데이즈를 고정한 마이크로비드를 패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글루코즈 용액을 흘려주게 되고, 여기서 그냥 버프만 흘려줬습니다. 그리고 C 부분에서는 이제 암플렉스 레드 용액을 흘려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분에서 이제 어떤 형광의 위치를 살펴봤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글루코즈나 버프나 형광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형광 시그널을 관찰할 수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때 글루코즈 옥시데이즈에서 글루코즈가 글루카닉 애시드라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졌는데 둘 다 형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어떤 형광도 관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때 더 첨가된 암플렉스 레드에서 아무런 형광이 없기 때문에 형광이 시그널이 전혀 없었지만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레소르핀이 형성되면서 굉장히 강한 형광 시그널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이크로 비드에 의해 가지고서 유체의 섞임 현상뿐만 아니라 고정한 다음체로서의 이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결과로부터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결과는 이제 2002년도에 잭스에서 소개됐었는데, 2003년도에 안기마트 케미스트의 리스 차라이트로 소개됐습니다. 제 논문이 왜 소개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소개가 되었었고, 그리고 이시가지 로그라는 아마 여러분도 혹시 마이크로플래닝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제가 이 사람의 한 일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봐가지고서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또 했던 내용을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마이크로플래닝 칩을 사용해가지고 DNA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미션을 실제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인 채널이 있고 여러 개의 가지 채널이 있는데, 이 중간에 보시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ABC라는 이 마이크로 채널 세 가지가 있고, 이 각각의 채널에는 위협 댐 구조를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을 마스터를 해가지고 PDM에서 모딩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구조를 과학형용 사진을 얻을 수 있는데, 각각 A, B, C 세 개의 마이크로 챔버이고, 그리고 여기는 위협 구조, 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챔버, 이렇게 세 가지 챔버를 만든 이유가 DNA를 이 각각의 챔버에다가 주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DNA 자체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로 비드에다가 각 서로 다른 시퀀스를 가진 프로브 DNA를 고정을 하고 난 다음에 A하고 B하고 C 챔버에다가 서로 패킹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비드를 패킹을 하게 되면 위협 구조는 이쪽 방향에서는 이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왼쪽하고 오른쪽 부분에는 이 비드가 서로 흘러가 버리니까 서로 별 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을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되고, 그래서 시도한 것이 하이드로게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하이드로게이에 의해서 브로킹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 제가 사용하는 하이드로게이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다이아크릴레이트라는 하이드로게인데, 이 하이드로게는 포토 이니시에이터하고 섞어서 UV를 조사해 주게 되면 이런 광 고분자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채널을 만들고 난 다음 이 위에다가 각각의 슬립 타입의 포토 마스크를 이 채널 이쪽 부분에다가 얼라인을 시켜놔서 UV를 쬐어줬습니다. 쬐어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하이드로겐만 이렇게 고체로 바뀌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반응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지 않은 이 하이드로겐 솔루션은
이쪽에서 버퍼를 흘려줘가지고 다 빼줬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챔버의 뒤쪽 부분에는 타겟 DNA를 로딩할 수 있는 로딩 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이크로비드는 이제 폴리스타이렌 재질의 마이크로비드였었는데 이 마이크로비드 표면에는 스테타비딘이라는 단백질이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틴이 DNA 프로그램에 고정화되어 있으면 그냥 섞어주면 이렇게 고정화가 굉장히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가지 종류의 프로브들을 마이크로비드랑 결합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각각의 챔버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인데 각각의 ABC 챔버에다가 지금 마이크로비드는 이쪽 방향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비드는 이 위협 구조라든지 하이드로겔의 마이크로 패치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이쪽 부분에서만 패킹이 되고 그래서 솔루션은 이쪽 방향으로 해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챔버에다가 프로브 1, 2, 3가 고정화되어 있는 마이크로비드를 각각을 패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킹을 하고 난 다음 제일 뒤쪽 부분에다가 이제 타겟 이제 샘플이죠. 샘플 타겟 DNA를 이제 로딩을 하고 나서 물론 타겟 DNA는 나중에 검출을 위해 가지고 타겟 DNA 말단에 프로세인이 이제 이모빌라이제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광 이미지가 이와 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로딩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 챔버 안쪽으로 흘려주십니다. 흘려주는데 이 하이드로겔 패치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미케니컬한 프레셔를 가지고서는 여기 있는 타겟 DNA의 솔루션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쪽 끝에다가 전압을 걸어줬습니다.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타겟 DNA들이 이 하이드로겔 챔버 통과해가지고 이 챔버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서 그래서 각각의 챔버들은 이제 나중에 형광현미경을 가지고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샘플 안에 타겟 2는 지금 랜덤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프로브 1, 2, 3랑 어떤 것하고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타겟 2는 이제 프로브 2하고 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혀 다 어떠한 현황도 검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타겟 2, 타겟 3, 타겟 4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좋은 가지의 어떤 결과를 내고 난 다음에 생각을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 시스템에서 또 한 가지 어떤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타겟 DNA가 프로브 DNA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이 결합된 타겟 DNA를 따로 분리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이드로겔이 막혀져 있고 여기는 미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이 NaOH가 알칼리 용액이 흘려지게 되면은 여기 이 챔버 안에 고정화되어 있는 타겟 DNA만 서로 분리를 해서 이쪽 챔버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도를 해보니까 이 알칼리 용액이 흘려지게 되면 이 중앙에 있는 이쪽 부분 챔버에 고정화되어 결합이 되어져 있는 타겟 2만이 선택적으로 빼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챔버 주변으로 왼쪽 오른쪽에 하이드로겔 패치가 막혀 있고 그 위쪽에는 미어 구조가 있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는 미케니컬한 프레셔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용액을 흘려줄 수가 있게 되고 이쪽 방향으로는 일렉트로키네틱 전압을 걸어줘 버리니까 용액의 흐름을 물질의 흐름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세요. 이와 같은 이 마이크로플루이딩의 장점이 또 한 가지가 엔자임의 어떤 키네틱 에세이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엔자임의 어떤 고력하는 K값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루틴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가의 엔자임이라면 아마 들어가는 어떤 비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케일 다운을 해가지고 마이크로플루이딩을 사용하게 되면 그와 같은 일들은 간단하게 빠르게 그리고 저비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엔자임은 프록시데이를 사용했습니다. 프록시데이를 사용하고 이제 이 과산화수소를 키질을 사용했었는데 이 챔버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비드에다가 프록시데이 엔자임을 고정해가지고 패킹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암플렉스레드랑 과산화수소를 넣어줬습니다. 넣어주게 되면은 입구 부분에서는 전혀 현광이 없지만 출구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한 현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안에 들어가는 암플렉스레드가 이 프록시데이에 해가지고서 레스루피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현광 시그널로부터 분해가 되어진 이 과산화수소의 양을 계산을 해가지고서 K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저희 시스템에서는 한 1.51 마이크로몰 정도의 값이 나왔고 이 스탠다드 방법을 해보면 한 1.5 마이크로몰 정도의 값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런 너무 비슷해가지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일반성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엔자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베타갈락토시데이를 선택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RBG라는 기제를 사용했었고 이 RBG는 이 베타갈락토시데이에서 레소르핀이 만들어지고 이제 갈락토즈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패킹을 해가지고 이 RBG의 기질의 농도를 변화시켜가지고서 이 출구분에서의 인텐시티를 보게 되면 기질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서 이 혈관 인텐시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가된 양으로부터 분해가 되어진 이 RBG 양을 계산해서 K값을 구해보면 한 409 마이크로몰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문헌에 찾아보면 한 380 마이크로몰 정도의 값이 나오는데 뭐 어느 정도 비슷한 값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퍼블리시하게 됐습니다. 그 위에도 이 하이드로겔에다가 엔자임을 고정을 해가지고서는 연소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하이드로겔에다가 이콜라이를 고정을 해가지고서 라이세이트 셀 라이시스 솔루션을 흘려줘가지고 이 세포벽을 파괴를 하고 안에 있는 핵산을 분리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라이시스 솔루션을 흘려주고 난 다음 이 세포벽이 파괴가 되면 양수가 전압을 불어줘가지고서 안에 있는 핵산을 분리하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마이크로플레이딩을 하다 보면 계속 칩을 만들어야 되고 칩을 만들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처음에 이 마스크, 포토 마스크를 보게 되면 이제 100% 트랜스퍼런트 한다든지 아니면 블랙보드에서 가지고 UV가 100% 통과하든 아니면 아예 통과하지 않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 그레이로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 그레이를 하게 되면 통과는 또 50%니까 결국 여기에서 쪼여진 UV 양이 서로 틀리게 되고 따라서 디벨로핑하는 과정에서 예측되는 속도가 서로 틀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한 5개 정도의 그레이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요런 5개 정도의 그레이 20, 50, 70 이하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포토 마스크를 제작해서 구조를 만들어보니까 이와 같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5개 정도의 레이어가 있는데 한 번에 포토리소그래피 작업에서 이제 5개의 층을 만든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포토리소그래피 작업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5번의 포토 마스크를 가지고 5번의 온라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한 번에 가정에 대해서 이와 같은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이 그레디언트를 줘가지고서 제로에서 100% 그레디언트를 두게 되면 이와 같이 원형의, 구형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형의 마이크로 스트럭처는 일반적인 포토리소그래피 작업에서는 만들 수가 없는데 단지 이빔을 사용해가지고서 이런 구형의 곡선 형태의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작업 제가 여기서 채택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포토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곡선 형태의 구조물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칩을 원스텝으로 이와 같이 서로 층이 다른 어떤 마이크로플루이드 칩을 만들고 BD에다가 DNA를 고정을 해가지고서 DNA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고대에 계시는 이상호 박사님하고 이제 공동으로 코업을 해서 했던 작업이었는데 대부분의 마이크로플루이드 시스템에서는 이제 서로 수용액과 수용액의 서로 섞이는 용액을 이 채널 안에서 흘려주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섞이지 않으면서 흘려주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액하고 오일이 들어가게 되면 또 드랍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드랍이 잘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이드로겔 수용액을 흘려주게 되고 여기서 이제 오일을 흘려주게 되면 이 팁의 끝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드랍이 맺힙니다. 하이드로겔 드랍이 맺히게 되는데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스냅샷입니다. 하이드로겔 드랍이 형성이 되는 과정이고 이때의 이 드랍은 수용액 상태입니다. 수용액 상태인데 제가 지금까지 하이드로겔을 PGD에라는 광고분자 반응성을 가진 광고분자 반응을 가진 이 하이드로겔을 사용해가지고 끝부분에서 UV를 쪼여줬습니다. 쪼여주게 되면은 얘가 수용액 상태에 있다가 그리고 이 부분을 제하면서 완전히 고형이 됩니다. 고형이 돼서 얘와 같은 마이크로비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성되어진 마이크로비드의 샘사진인데 이 시스템의 장점은 이 팁 끝 부분의 어떤 직경이라든지 여기서 흘려주면 오일의 시어 코스가 되는데 이 플로레이트를 조절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굉장히 정밀하게 다양한 크기의 마이크로비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하이드로겔에다가 엔자임을 섞어서 흘려주게 되면 이때 만들어진 이 비드는
피드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엔자임의 고정화까지 동시에 된다는 두 가지 스텝을 원스텝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겔에다가 똑같이 글루코드 옥시데이드랑 프록시데이드를 넣어가지고서 만들고 난 다음 그래 나서 여기다 패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마이크로 PDMS에다가 위어 스트럭처를 만들어가지고 패킹을 했는데 이제는 이 하이드로겔 드랍을 만들 때 사용했던 마이크로 피켓을 사용해가지고 여기다가 형성되어진 이 마이크로 피드를 패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끝부분이 한 20에서 40 마이크로메터 정도 되고 만들어진 이 피드가 한 90 마이크로 되니까 그냥 위어 스트럭처 없이 그냥 바로 패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놓고 난 다음 여기서 기제가 흘려지게 되면 이제 티 끝부분에서 이와 같이 굉장히 강한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레미에가 폴리시 됐었고요. 그리고 이게 2005년도에 레몬 칩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로 소개됐습니다. 또 왜 소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